일주일 동안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를 기다린 것은 남편의 따뜻한 품이 아니라 병원비는 알아서 내라는 차가운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넌 집만 될 뿐이야.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몇 시간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의문의 남성이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방금 길가의 조약돌을 줍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내버렸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가 지우의 후각을 가장 먼저 자극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치 수천 킬로그램의 무게가 눈을 뜨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것 같았다. 몸은 뻣뻣했고 모든 관절이 쑤셨다. 자신도 모르는 긴 잠에서 막 깨어난 후유증이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지우는 억지로 눈을 떴다. 천장의 형광등에서 쏟아지는 밝은 흰색 빛이 곧장 시야를 찔렀고 적응하기 위해 몇 번이고 눈을 깜빡여야 했다. 에어컨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며 병실 안에 섬뜩한 정적을 함께했다. 지우는 손가락을 움직여보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 했다. 마지막 기억은 아직 희미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 머리가 깨질 듯 아팠던 순간의 잔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남편인 민준이 보호자 의자에서 잠들어 있거나 걱정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우는 항상 헌신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이 갑자기 쓰러졌으니 민준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상상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병실 전체를 훑어보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구석에 놓인 보호자 의자는 오랫동안 아무도 앉지 않은 듯 차갑고 단정했다. 꽃도 과일 바구니도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도 민준도 없었다.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두려움이 가슴속으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의식을 잃은 지 오래된 걸까? 왜 눈을 떴을 때 남편이 곁에 없는 걸까? 목이 바싹 마르고 따끔거렸다. 지우는 간호사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물컵 옆에 공책에서 아무렇게나 찢은 듯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봉투도 없이 그냥 반으로 접힌 줄무늬 종이였다. 쇠약함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지우는 그 종이를 집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며 고통스러운 리듬으로 가슴을 쿵쿵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접힌 종이를 펼쳤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 민준의 거칠고 급하게 쓴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지우는 첫 문장을 읽자마자 숨이 대섰다. 글은 아무런 서두 없이 지독히도 잔인했다. 민준은 지우가 깨어나면 이 병원비를 스스로 내야 한다고 썼다. 다음 문장은 심장을 더욱 후벼 팠다. 민준은 지우가 자신의 인생에 그저 짐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준은 짧고 차갑게 이별을 고하며 병든 아내를 돌보기 위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종이가 지우의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세상이 그녀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와 밤숙한 뺨을 적셨다. 그녀의 흐느낌이 차가운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난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지우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서럽게 울었다.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떠올랐다.
그녀는 소박하게 사는 것을 감수했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아꼈으며 민준을 진심으로 섬겼고 심지어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자주 져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대가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버려지고 짐짝 취급을 당했으며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다. 지우는 민준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라고 느꼈다. 벽시계는 계속해서 똑딱거렸고 몇 시간 동안 깊은 슬픔에 잠긴 지우와 함께했다. 눈은 퉁퉁 붓고 숨은 가빴으며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부모님도 형제도 이제는 남편도 없이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절망의 정점에서 지우가 그저 멍하니 병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링거를 확인하러 온 간호사거나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고 꾸짖으러 온 의사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는 단호하고 위험이 있었다. 보통 서두르는 간호사들의 발걸음과는 달랐다. 그 인물은 지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병실을 지배하던 약품 냄새를 대신해 비싸고 우아한 남성용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한 중년 남성이 그곳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매우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희끗했지만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서는 평온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뿜어져 나왔다. 그 남자는 지우를 얕보거나 동정하는 눈빛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염려가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병원비를 청구하러 온 원무가 사람일까? 지우는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음에도 꿋꿋한 척하려 애썼다. 이 병원에서 쫓겨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미소였다. 그 남자는 존경의 표시로 허리를 살짝 숙인 뒤 낮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을 김이사라고 소개했다. 지우는 여전히 침묵하며 김이사라는 낯선 남자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김이사가 바닥에 떨어진 민준의 편지를 흘끗 본 뒤 다시 지우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김이사는 쓰레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은 가슴을 쳤지만 동시에 옳게 느껴졌다. 김이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지우의 남편이 길가의 조약돌을 줍기 위해 매우 귀한 다이아몬드를 막 버렸다고 했다. 지우는 그 비유를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김이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강조하는 어조로 속삭였다. 민주는 자신이 버린 지우가 사실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김이사의 마지막 말은 그동안 그녀의 소박한 삶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며 지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린 채 김이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남은 슬픔과 뒤섞였다. 다이아몬드와 조약돌에 대한 김이사의 말은 아직 쇠약한 상태인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들렸다. 자신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지우는 지금까지 자신이 5년 전 민준을 만나기 전까지 서울에서 홀로 힘들게 살아가던 고아라고만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온전한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는 흐릿한 조각들 뿐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그것이 과거에 겪었던 사고의 트라우마 후유증이라고 여겨왔다. 그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김이사에게 그 말들이 모두 무슨 뜻인지 물었다. 김이사는 방구석에 있던 의자를 끌어와 지우의 침대 옆에 놓고 여전히 꼿꼿하고 정중한 자세로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이사는 5년 전 지우가 부분적 기억 상실을 유발한 큰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때 지우는 가족과 헤어졌다.
우연히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어쩌면 무언가를 계획했을지도 모르는 민준이 지우를 구해준 영웅처럼 나타났다. 지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준에게 크게 의존했다. 민준은 그 상황을 이용해 지우가 자신에게 은혜를, 심지어 목숨 빚을 졌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민준은 지우에게 그녀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여자라고 설득했다. 지우는 그 설명을 들으며 입을 살짝 벌렸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준이 얼마나 자주 자신이 지우의 구원자임을 상기시키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형태로 지우가 항상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느끼게 했는지 기억해냈다. 김 이사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는 지우의 과거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 지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자신을 보았다. 사진 속의 지우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매우 위험 있어 보이는 한 노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김 이사는 사진 속의 남자가 지우의 친아버지이며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우의 아버지가 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남은 생애 동안 잃어버린 외동딸의 행방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찾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우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색하라는 임무를 맡긴 신복이었다. 그리고 길고 지친 수색 끝에 김 이사는 마침내 남편에게 버림받아 비참한 상태에 있는 지우를 이 병원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이 사실은 지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출신도 모르는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막대한 부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자 민준의 행동이 더욱 비열하게 느껴졌다. 김 이사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더 가슴 아픈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김 이사는 지우가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누워있는 동안 민준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민준이 그동안 지우가 힘들게 모은 공동예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우의 치료비나 그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유진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이름은 지우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야 유진은 그녀의 절친한 친구였고 집에 자주 초대해 함께 밥을 먹던 여자였으며 자신의 결혼 생활 문제에 대해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던 여자였다. 지우의 몸이 분노로 떨렸다.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것이었다. 사랑했던 남편과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녀의 돈을 훔칠 만큼 잔인했다. 김 이사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우가 이제 병원비나 앞으로 살 곳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우 가족 소유의 모든 자산과 시설은 이미 원래 주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김 이사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임무는 지우를 보호하고 그녀가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되찾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자기 협탁 위에 놓여있던 지우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금이간 액정이 켜지며 민준이라는 연락처 이름이 나타났다. 지우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이나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증오와 혐오가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다. 지우는 잠시 김 이사를 바라보며 힘을 구했다. 김 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렴치한 인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라고 신호를 보냈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녹색 버튼을 밀어 휴대폰을 귀에 댔다. 그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민준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저편에서 날카롭게 들려왔다. 민준은 서두 없이 내일 변호사를 데리고 병원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민준은 거만한 어조로 최대한 빨리 이혼 수속을 밟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우에게 재산 분할로 단 한 푼도 기대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민준에 따르면 지우는 그들의 가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준은 지우가 그저 지출만 늘리는 짐이었다고 비난했다. 증오에 가득 찬 민준의 목소리를 듣자 아까 멈췄던 지우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민준이 전화로 퍼붓는 모욕을 하나하나 들었다. 그녀 옆에서 김 이사는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오는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격분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며 남은 힘을 모았다. 그녀는 민준의 욕설에 대꾸하지 않았다. 민준이 만족할 때까지 실컷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준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다. 그녀는 병원의 흰 벽을 똑바로 응시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이 점차 날카롭고 차갑게 변했다. 새로운 자각이 그녀 안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어리석은 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아내였고 그녀의 적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을 등 뒤에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김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단호하게 끄덕였다.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고 흘렸던 모든 눈물방울에 대해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해가 병원, 창문, 커튼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지우가 입원한 병실을 감싼 차가운 분위기를 전혀 녹이지 못했다. 지우는 새벽부터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소박한 스카프를 단정히 정리했으며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기대 앉았다. 이제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충직한 남자. 김 이사는 방을 나누는 두꺼운 커튼 뒤에 몸을 숨겼다. 그들이 어젯밤 세운 계획에 따라 김 이사는 잠시 후에 들어올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었다. 그는 훗날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다. 지우는 심호흡하며 가슴속의 요동침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연기를 해야 했다. 남편이 그동안 알고 있던 약하고 어리석고 순종적인 옛날의 지우가 되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병실 문이 노크도 없이 거칠게 밀쳐졌다. 마치 들어오는 사람이 거주자에 대한 존중이 조금도 없는 듯했다. 민준이 지우에게 이미 익숙한 시무룩한 얼굴로 들어섰다. 하지만 지우의 피를 끓게 한 것은 남편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뒤를 따르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유진은 과장된 몸짓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팔은 민준의 팔짱을 애교스럽게 끼고 있었다. 그 여자는 꽤 눈에 띄는 옷차림의 어깨에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다. 지우는 그 가방이 비싸다는 것을, 그리고 유진이 평범한 직원 월급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 사주지 않았다면 말이다. 지우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눈 속의 분노를 감춘 채 애처롭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안부를 묻거나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내의 건강 상태를 묻는 등의 의례적인 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우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민주는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마치 그곳에 있는 지우의 존재가 바쁜 자신의 인생에 큰 방해물이라도 되는 듯했다. 그는 빨간색 서류 봉투를 지우의 무릎 위로 거칠게 던졌고 지우의 몸이 살짝 움찔했다. 봉투는 미끄러져 지우의 다리를 덮고 있는 얇은 담요 위에 멈췄다. 열어보지 않아도 지우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제 민준이 전화로 약속했던 이혼 서류였다. 민준은 양팔을 가슴에 끼고 마치 쓸모없는 노예를 벌하는 왕처럼 거만하게 섰다. 민준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높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든 지우를 돌보는데 이제 신물이 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우는 경제적 부담이자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경력의 걸림돌일 뿐이었다.
민주는 자신에게는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동등한 수준의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우처럼 성가시기만 한 시골뜨기 여자가 아니라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칼처럼 심장을 베었지만 지우는 반박 없이 모두 삼켰다. 민준 옆에서 유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지우에게 돈을 빌리곤 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승리자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심지어 조롱하는 어조로 지우가 분수를 알고 민준을 놓아주어 더 어울리는 여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담하게 말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준과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기를 완성하기 위해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일부러 약하게 만든 쉬어버린 목소리로 지우는 우리 결혼의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거냐고 물었다. 그 질문은 당연히 민준의 조롱 섞인 웃음을 유발했다. 그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농담을 들은 것처럼 크게 웃었다. 그는 지우의 얼굴을 가리키며 집에 쓰레기를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준은 자신의 결정이 확고하며 번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우에게 서류에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다. 아내의 드라마에 어울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일을 처리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다. 격한 감정을 억누르느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빨간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은 매우 불공정한 이혼 조항들을 한 줄 한 줄 훑었다. 거기에는 지우가 공동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 후 어떠한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은 정말로 그녀를 단 한 푼도 없이 내쫓고 싶어 했다. 지우는 민준이 내민 펜을 잡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참았다. 마음속으로 이 서명이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진정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다짐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다. 느린 동작으로 지우는 인지 위에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지우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민준은 마치 지우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운 듯 그 서류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얼굴은 즉시 안도감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밝아졌다. 그는 서명을 흘끗 확인하고는 유진에게 활짝 웃어 보였다. 그 둘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커플처럼 보였다. 민준은 지우의 눈앞에서 유진의 뺨에 입을 맞췄다. 지우의 속을 메스껍게 만드는 역겨운 광경이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지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오늘부터 그들은 남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우에게 다시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특히 돈을 구걸하러 사무실이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는 지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우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민준과 유진이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어갈 때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극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다. 오직 날카롭고 꿰뚫는 듯한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했다. 민준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을 때 지우는 낮지만 매우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전에 사용했던 약한 억양과는 전혀 달랐다. 지우는 이별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했다. 자신을 떠나라고 한 것도 민준이고 자신을 버린 것도 민준이라고 상기시켰다. 지우는 훗날 자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로 말을 맺었다. 민준은 잠시 멈춰섰다. 몸이 굳었다. 그는 아내의 말투 변화에 놀란 듯 미간을 찌푸리며 지우를 흘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모든 의심을 털어냈다. 그는 그것을 절망에 빠진 여자의 허세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민주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유진의 손을 끌고 그 방을 나가며 뒤에서 문을 쾅 닫았다. 문이 닫히는 쾅 소리는 지우의 인생에서 고통스러웠던 한 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다시 정적이 방을 감쌌다. 다음 순간
방구석에 커튼이 젖혀졌다. 김 이사가 차분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방금 전 민준의 행동을 보고 억누른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여전히 켜져 배신자 커플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녹화하고 있었다. 김 이사는 지우를 보며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하고 물었다. 지우는 뺨에 남은 가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심호흡을 한 뒤 확신에 찬 눈으로 김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괜찮다고, 심지어 그 쓰레기가 제 발로 나가주어서 훨씬 더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지우는 김 이사에게 즉시 퇴원 수속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게임을 시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지우의 병원 퇴원 수속은 김 이사에 의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다. 더 이상 밀린 청구서나 비용 문제로 냉담하게 바라보는 간호사들의 드라마는 없었다. 모든 것이 완납되었다. 지우는 병원 로비를 나와 평소처럼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대신 VIP 구역에 이미 주차된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유니폼을 입은 운전사가 재빨리 내려 지우를 위해 뒷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이런 특별 대우는 지우에게 아직 낯설었지만 그녀는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그녀는 시원하고 고급 가죽 향이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가 숨막히는 병원 냄새를 뒤로했다. 가는 내내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쁜 도시의 풍경이 그녀의 눈앞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전에 자신도 민준을 위해 푼돈을 모으려고 저 거리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을 상상했다. 후회의 감정이 잠시 스쳤지만 곧바로 떨쳐냈다. 차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부드럽게 가르며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발을 들여놓지 않는 부촌으로 향했다. 차가 멀리 갈수록 높은 오피스 빌딩들은 울창한 가로수와 그 뒤에 숨겨진 호화로운 저택들을 감추는 높은 담벼락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차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대한 철제 대문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눈앞의 건물을 보고 숨을 참았다. 우아한 고전 건축 양식의 웅장한 대저택이 굳건히 서 있었다. 중앙에 분수대가 장식된 넓은 잔디밭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녀는 이 잔디밭에서 뛰어놀았던 것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저 분수대 근처에서 자신을 안아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와 눈이 다시 촉촉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깊은 그리움 때문이었다. 차는 정문 바로 앞에 멈췄다. 수십 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그녀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깔끔하게 줄을 서 있었다. 지우가 내리자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모님이라고 말했다. 따뜻한 환영은 지우가 진정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김 이사는 지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의 내부는 그녀의 희미한 기억 속과 같이 커다란 그림들과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고가구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우는 향수에 젖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김 이사는 오늘 그들의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고 상기시켰다. 첫 번째 일정은 외적인 변신이었다. 지우는 개인 살롱으로 개조된 특별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미용 전문가, 스타일리스트, 개인 의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우를 돌보기 위해 특별히 초빙되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지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관리를 받았다. 민준과 함께 힘들게 살면서 스트레스와 관리, 소홀로 칙칙해졌던 그녀의 피부는 이제 최고의 제품들로 관리되었다. 외모 관리가 끝난 후 의상을 선택할 차례였다. 김 이사는 지우를 그녀의 예전 단칸방보다 더 큰 워크인 클로젯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의상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부드러운 실크, 최고급 면 소재, 그리고 우아한 디자인의 스카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낡은 옷은 단 한 벌도 없었다.
지우는 그 옷감들을 만지며 손끝으로 부드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강한 위엄을 발산하는 원피스를 골라 같은 톤의 스카프와 매치했다. 천장까지 닿는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우는 눈앞의 인물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초라하고 비참한 민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꼿꼿이 서 있었고 얼굴은 빛났으며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신의 왕좌를 되찾을 준비가 된 리더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다음 일정은 훨씬 더 무거웠다. 지우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큰 서재 책상 위에는 그녀가 공부해야 할 회사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김 이사는 지우의 아버지가 거대 그룹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유산으로 남겼으며 그 자회사 중 하나가 민준이 일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실이 그들의 주요 무기였다. 지우는 아버지의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재무보고서, 조직구조, 그리고 이사진 프로필을 읽기 시작했다. 그동안 가사일에 묻혀 잠재되어 있던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이제 모든 정보를 빠르게 흡수했다. 그녀는 민준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허점을 찾으며 전략을 세웠다. 밤새도록 지우는 김 이사와 함께 공부하며 민준의 세계를 뒤흔들 첫 등장을 준비했다. 다음 날 지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날 아침 민준은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노려왔던 승진을 막 이뤄냈다. 사무실에서 민준은 자신의 성공과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혼을 축하하기 위해 유진과 몇몇 동료들에게 호화로운 점심을 샀다. 민준은 세상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활짝 웃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정확히 오전 10시 민준의 사무실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다. 모든 직원의 컴퓨터 모니터, 로비의 텔레비전 화면, 회의실의 프레젠테이션 화면까지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긴급 공지를 위해 회사 내부 시스템이 본사에 의해 장악되었다. 요란한 알림 소리에 민준과 유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장 가까운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면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모기업의 로고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 공지가 최고 권력층으로부터 왔음을 의미했다. 극적인 효과와 함께 큰 글씨가 천천히 나타났다. 중요 공지, 소유 구조 변경. 민준은 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민준의 작은 파티로 시끌벅적했던 사무실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하고 긴장감 넘치게 변했다. 이어서 화면의 텍스트가 바뀌며 긴급 점검 및 경영진 구조 조정을 위해 곧 본사에 도착할 새로운 소유주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준의 심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격렬하게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는 그것을 떨쳐내려 했으며 소유주 변경이 방금 승진한 자신의 위치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는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 사무실 건물 밖에서는 고급 차량 행렬이 막 도착했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열기 위해 달려갔다. 주차량에서 김 이사가 내려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높은 하이힐이 아스팔트 위로 내려섰고 우아한 드레스 자락이 그 뒤를 따랐다. 지우는 그 마천루 앞에 꼿꼿이 서서 민준이 있는 층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스카프를 고쳐 매고 마주치는 모든 이들의 감탄과 존경의 시선을 받으며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에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그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파멸까지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다. 지우가 왔고 정의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본사 임원층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흘렀다. 냉방장치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는 마치 얼어붙을 듯했고 상황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민주는 그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의기양양했다.
이사회 비서로부터 긴급히 회의실로 오라는 전화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자신감에 가득 찬 민준의 생각 속에서 새로운 회사 소유주는 분명 자신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는 최신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칭찬하기 위해 직접 만나고 싶어 할 것이었다. 민주는 남자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바로잡고 머리를 빗으며 완벽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곧 받게 될 칭찬과 어쩌면 월급 인상을 상상했다. 그에게 오늘은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임명되는 날이었다. 게다가 지우라는 이름의 인생의 짐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후였기에 더욱 그랬다. 민주는 턱을 높이 쳐들고 화장실을 나섰다. 그는 긴 복도를 따라 중앙회의실로 걸어가며 마주치는 몇몇 고위 직원들의 이상한 시선을 무시했다. 그는 창백하고 서두르는 인사부장을 지나쳤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견고한 티크 나무로 만들어진 회의실 이중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흥분으로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예의상 노크도 없이 그는 승리자의 태도로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박수나 적어도 임원들의 따뜻한 미소로 환영받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섬뜩한 정적이었다. 회의실은 매우 넓었다. 중앙에는 반짝이는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모든 이사진과 고위 관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거나 민준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앞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인 양. 테이블 끝 평소 대표이사가 앉던 커다란 의자에 누군가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높은 가죽 의자는 새로운 소유주의 모습을 가리고 단단한 등받이만 보여주었다. 그 의자 옆에는 충직한 수호신 동상처럼 김이사가 꼿꼿이 서 있었다. 그곳에 김이사가 있다는 사실에 민주는 혼란스러워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 노인을 어제 병원에서 본 사람, 지우를 변호했던 사람으로 알아보았다. 민주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그의 오만함이 그 의심을 털어냈다. 그는 그 노인이 우연히 병원에서 본 사람과 얼굴이 닮은 새로운 소유주의 개인 비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정적을 깨고 주의를 끌기 위해 크게 헛기침을 했다. 그는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을 이 회사의 최고의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며 회사가 자신과 같은 직원을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역설했다. 민주는 마치 승리의 무대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자신의 헌신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동의의 끄덕임도, 감탄의 중얼거림도 없었다. 정적, 오직 민준의 목소리만이 방음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몇 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한 후 민준은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약간 짜증 섞인 어조로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주의를 요구하며 그 커다란 의자의 등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커다란 의자가 돌기 시작했다. 움직임은 소리 없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효과는 공포 영화의 슬로우 모션과 같았다. 조금씩 그곳에 앉은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값비싼 펜을 쥔 섬세한 손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실크 소재의 드레스 소매, 그리고 단정하게 정리된 스카프. 마침내 새로운 소유주의 얼굴이 민준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준에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안구에서 튀어나올 듯이 크게 뜨였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얼굴의 모든 핏기가 빠져나가 그는 산송장처럼 창백해졌다. 그곳 회사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우였다. 어제 병원에서 본 초라하고 약품 냄새 나는 지우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다른 지우였다. 눈앞의 여자는 엄청난 우아함과 위험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지우의 시선은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민준의 정신적 방어막에 심장을 곧바로 꿰뚫었다.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다리가 떨렸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애쓰며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 꿈이거나 미친 장난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웃으려 했다. 부자연스럽고 히스테리적인 웃음소리가 났다. 그는 지우의 얼굴을 가리키며 경비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이 미친 여자를 회의실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는 다른 이사들에게 왜 자신의 촌스러운 전처가 들어와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느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사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들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김 이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민준의 히스테리적인 외침을 잠재우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 이사는 민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 회사 주식의 90%를 소유한 합법적인 소유주이며 모기업 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인 지우 사모님이라고 강조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근처에 빈 의자 등받이를 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을 뻔했다. 그 사실은 어떤 물리적 타격보다도 그를 더 강하게 때렸다. 그동안 기생충으로 여기고 가난하고 쓸모없다고 모욕했던 아내가 알고 보니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는 곳의 소유주였다. 지우는 아무런 표정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마치 귀찮은 작은 벌레를 보는 듯했다. 여유롭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지우는 민준이 아까 자랑했던 프로젝트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서 집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린 다음 의도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매우 크게 울렸다.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는 민준의 경력에 치명적인 독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프로젝트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수준과 똑같은 쓰레기라고 칭했다. 지우는 그동안 데이터 조작과 이전 경영진의 감독을 피한 소규모 비리로 가득했던 민준의 성과를 맹렬히 비판했다. 지우는 감사 증거, 서류 뭉치를 민준 쪽으로 던졌다. 종이들이 민준의 발 주위에 흩어지며 그가 일하는 동안 저지른 범죄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회사에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관리자는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충격에서 깨어난 민준은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그는 애원하며 목소리 톤을 애처롭게 바꾸고 지우에게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민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지우는 민준에게 두 가지 끔찍한 선택지를 주었다. 첫 번째 선택. 민준은 불명예스럽게 해고되고 방금 감사에서 발견된 심각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인해 50억 원에 달하는 계약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두 번째 선택. 만약 민준이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면 그는 대대적인 강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우는 민준에게 최하위 창고 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수년간의 월급 삭감을 통해 위약금 빚을 갚으라고 했다. 민준은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50억 원은 그에게 불가능한 액수였다. 특히 유진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으로 저축이 바닥난 후에는 더욱 그랬다. 다른 선택은 그의 자존심은 모든 상사와 동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지우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콤 버튼을 눌러 경비를 호출했다.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방으로 들어왔다. 지우는 이 새로운 창고 직원을 그의 원래 근무지인 지하층으로 안내하라는 짧은 명령을 내렸다. 민준은 범죄자처럼 회의실에서 끌려나갔다. 한때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의 냉소적이고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 문이 다시 닫혔다. 마치 민준이 처리된 작은 방해물에 불과한 것처럼 회의에 다시 집중하는 지우를 남겨두고 마천루 지하에 있는 물품 보관 창고는 위층의 화려함과는 분리된 또 다른 세계 같았다. 이곳에는 시원한 에어컨도
발소리를 줄여주는 두꺼운 카펫도, 값비싼 향수 냄새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공기, 희미한 형광등 아래 날리는 두꺼운 먼지, 그리고 판지와 노동자들의 땀 냄새뿐이었다. 민주는 새로운 작업복을 입고 창고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배 부분이 너무 꽉 끼는 거친 소재의 현장 유니폼은 그를 숨 막히게 했다. 그의 비싸고 반짝이던 구두는 이제 회색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창고 천장까지 높이 솟은 수천 개의 물류상자,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전화로 명령을 내리던 관리자였다. 이제 그는 그 무거운 상자들을 직접 들어야 했다. 사소한 문제로 민준에게 자주 혼나던 중년의 창고 책임자가 이제 그의 앞에 서서 숨기지 않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남자는 과거 민준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며 거친 명령조로 지시했다. 그는 민준에게 점심시간 전까지 하역 구역에서 가장 끝에 있는 보관 선반으로 500개의 상자를 옮기라고 시켰다. 만약 끝내지 못하면 민준은 쉴 수 없었다. 민준은 그것이 막노동꾼의 일이지 자신과 같은 대졸자의 일이 아니라고 항의하려 했다. 하지만 창고 책임자는 그저 웃으며 현재 민준의 신분이 바로 막노동꾼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니 일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을 듣자 민준의 기가 바로 꺾였다. 그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떨리는 손과 반쯤 죽은 마음으로 민준은 첫 번째 상자를 들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무거웠다. 그 상자에는 빽빽한 기록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겨우 10개의 상자를 옮겼는데 민준의 허리는 부러질 것 같았다. 땀이 흠뻑 쏟아져 유니폼을 적셨고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다. 평소 펜을 잡던 그의 부드러운 손은 이제 긁히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수치심이었다. 물건을 가지러 창고 구역을 지나가던 몇몇 전부와 직원들이 그를 보았다. 그들은 속삭이고 손가락질하며 작게 웃었다. 민주는 그들의 가슴 아픈 말들,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업보에 대해 마침내 땅으로 떨어진 오만한 상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상자 더미 뒤로 얼굴을 숨기며 분노와 좌절의 눈물을 참았다. 그날 민준의 고통은 창고에서 끝나지 않았다. 근무 시간이 끝나자 그는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건물을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는 자동차 키를 꺼내기 위해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그는 VIP 주차장에 자신의 차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막 기억해냈다. 리스 회사가 3개월 연체된 할부금 때문에 오늘 오후에 차를 강제로 회수해갔다. 그동안 지우가 몰래 부수입으로 부족한 할부금을 메워왔었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모든 자금 흐름을 끊었다. 민주는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가야만 했다. 수년 동안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다른 승객들의 땀 냄새, 서울의 더운 공기, 그리고 소매치기의 위협이 그를 더욱 스트레스 받게 했다. 한 달 전 유진과 함께 새로 임대한 호화로운 원룸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쉴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는 유진의 히스테리적인 비명에 맞닥뜨렸다. 집은 엉망이었다. 유진의 쇼핑 물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유진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서서 손에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카드들을 민준의 얼굴에 던졌다. 유진은 단골 부티크에서 쇼핑하던 중 모든 카드가 거절당했다며 분노에 차소리 질렀다. 그녀는 사교계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계산원은 잔액이 부족하고 은행에서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말했다. 유진은 설명을 요구하며 민준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민준은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유진에게 이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의 탐욕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준은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 지우가 알고 보니 회사 소유주였다는 것, 자신이 창고 막노동꾼으로 강등되었다는 것,
그리고 50억 원의 벌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고 유진은 동정하기는커녕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자신의 아내 배경도 몰랐던 민준이 어리석다고 비난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거친 말들이 오갔다. 그들은 순식간에 닥친 파멸에 대해 서로를 탓했다. 더 이상 사랑이나 애정의 말은 없었다. 오직 가난에 대한 두려움만이 존재했다. 다음 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진은 무모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우가 자신들을 이렇게 대할 권리가 없다고 느꼈다. 짙은 화장을 했지만 옷차림은 다소 구겨져 보이는 모습으로 유진은 회사 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웅장한 건물 로비로 난입하여 지우의 이름을 외치며 소리쳤다. 접수원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유진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그녀는 큰 소란을 피워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그녀는 지우가 자신의 권리를 빼앗은 악녀라고 소리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사실을 왜곡했다. 유진은 대중 앞에서 지우에게 창피를 주면 지우가 두려워하며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란은 오히려 여왕을 둥지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우가 김이사와 몇몇 임원들을 대동하고 차분하게 걸어 나왔다. 지우는 조금도 화나거나 부끄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섭도록 무표정한 시선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로비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지우를 본 유진은 즉시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2명의 경비원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유진은 거친 말로 지우를 욕하며 몸부림쳤다. 그녀는 민준의 자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했지만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유진 앞에서 정확히 1m 떨어진 곳에 멈췄다. 지우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리게 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여전히 우아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지우는 자신이 민준의 자산을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준은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준이 예전에 누렸던 모든 호화로움은 지우가 훔친 땀의 결과물이었다. 지우는 유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본 후 비웃었다. 그녀는 경비 책임자에게 이 쓰레기를 치우라는 손짓을 했다. 경비원들이 유진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을 때 유진은 여전히 저항하려 했다. 그녀가 끌려 지나갈 때 지우는 유진의 귀에 얼굴을 조금 가까이 댔다. 차갑고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지우는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녀는 유진에게 그녀의 남자를 즐기라고 허락했다. 지우는 유진에게 자신의 전 남편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중고품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 말은 유진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끌려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뜨거운 보도블록 위로 내던져졌다. 자동 유리문이 닫혔다. 길거리에서 모욕당한 유진과 상아탑 안에 장엄하게 서 있는 지우를 갈라놓았다. 유진은 아스팔트 위에서 울부짖으며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완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도시에 폭우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도 곧 드러날 인간 마음의 부패를 목격하며 함께 우는 듯했다. 따뜻하고 호화로운 개인 서재 안에서 지우는 큰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며 그 고요한 밤에 극적인 느낌을 더했다. 회사를 인수한 후 민준과 유진에게 교훈을 준 이후로 지우는 어깨의 짐이 조금은 덜어진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 아직도 마음속에 걸리는 퍼즐 조각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주에 겪었던 갑작스러운 혼수 상태의 원인에 관한 것이었다. 이전에 그녀를 치료했던 의사는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우의 몸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느낀 고통은 단순한 피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다. 서재문이 조용히 3번 노크되었고 지우의 상념을 깨뜨렸다. 김 이사가 두꺼운 검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보통의 밝은색 회사 보고서 봉투와는 달랐다.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은 매우 심각했고 이사회를 상대할 때보다도 더 긴장되어 보였다. 그의 이마 주름은 더욱 깊어졌는데 이는 그가 가져온 것이 매우 무거운 나쁜 소식임을 암시했다. 김 이사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양 느리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지우 앞에 그 봉투를 놓았다. 지우는 그 봉투를 보고 그 다음 김 이사의 눈을 보며 답을 찾았다. 하지만 김 이사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가 직접 읽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안고 지우는 검은 봉투를 열었다. 첫 페이지는 국내 최고의 사설법의학 연구소에서 온 독성학 의료보고서였다. 지우의 눈은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한 줄 한 줄 훑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한 결론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지우의 혈액에서 쥐약과 비소와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잔류물이 소량이지만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양으로 발견되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지우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즉시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다. 이것은 피로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독살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했다. 지우는 보고서에 오류가 있기를 바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더욱 끔찍한 증거였다. 김 이사는 지우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민준과 유진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거기에는 유진이 불법 약물 암시장에서 누군가와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흐릿하지만 선명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진의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위험한 화학물질 구매 영수증 기록도 있었다. 그 사실들은 끔찍한 현실의 이야기를 엮어냈다. 민준과 유진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지우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했다. 지우의 기억은 병에 걸리기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민준이 갑자기 그녀의 음식과 음료에 대해 매우 신경 쓰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했다. 매일 밤 민준은 아내가 푹 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지우에게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한 잔을 끓여주었다. 당시 순진하고 남편을 사랑했던 지우는 그것이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음료를 마셨다. 알고 보니 그 달콤한 우유 뒤에는 정밀하게 계량된 죽음이 숨어 있었다. 그녀가 마신 모든 한 모금은 매일 밤 옆에서 자는 사람에 의해 준비된 죽음으로 가는 한 걸음이었다. 심한 두통, 계속되는 메스꺼움, 그리고 마침내 혼수 상태의 어둠. 그 모든 것이 민준과 유진의 소행이었다. 지우는 서류철을 거칠게 닫았다. 숨이 가빠졌다. 이전에 느꼈던 배신감은 이제 끔찍함과 엄청난 분노로 변했다. 분류는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재산을 빼앗긴 것은 돈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살인 미수는 어떤 인간의 양심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한계였다. 그들은 그녀의 목숨을 원했다. 김 이사가 마침내 입을 열어 그 잔인한 행동의 동기를 설명했다. 알고 보니 민주는 몇 달 전 지우를 꽤 큰 금액의 생명보험에 몰래 가입시켰다. 만약 지우가 급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하면 당시 지우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상속인인 민주는 수십억 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 돈으로 그들은 해외에서 둘이서 호화롭게 살 계획이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가슴을 불태우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 같은 괴물을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다고 느꼈다. 그녀는 지우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보며 민준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지 상상했다. 그들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다. 만약 김 이사가 제때 와서 지우를 최고의 치료시설로 옮기고
철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우는 아마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을 것이고 그들의 범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종결되었을 것이고 민주는 보험금을 즐기며 그녀의 무덤 위에서 웃었을 것이다. 김 이사는 낮은 목소리로 지우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지 물었다. 지우가 지금 당장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서 오늘 밤 그들이 체포되게 하고 싶은지 물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며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번개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이제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들을 신고하는 것은 너무 쉬웠다. 감옥만으로는 그녀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들이 쇠창살에 갇히기 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이 헛된 희망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가장 깊은 심연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지우는 김 이사를 돌아보며 매우 차분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이 담긴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녀는 김 이사에게 이 증거를 당분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김 이사에게 마지막 연극 무대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우는 원래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교훈을 주려고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원했다는 것을 안 후 지우는 계획을 바꾸었다. 그녀는 그들이 재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앞에서 자존심, 희망, 그리고 미래까지 잃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우는 그 독성 검사 결과를 꽉 쥐고 구겨질 때까지 쥐었다. 그녀는 오늘 밤 흘리는 눈물이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위한 마지막 눈물이며 내일은 자신이 과거에 대한 심판관이자 집행인이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민준이 직위에서 쫓겨나 창고 막노동꾼이 된 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와 유진의 삶은 이제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예전에 자랑했던 호화로운 아파트와는 거리가 먼 축축하고 시끄러운 도시 변두리의 좁은 고시원 방에서 살고 있었다. 유진의 저축은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빚을 갚느라 바닥났고 창고 막노동꾼인 민준의 월급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그들은 가스를 아껴야 했기 때문에 매일 라면 한 봉지를 둘이서 나눠 먹었다. 고시원 방의 전기는 자주 끊겼고 수돗물에서는 녹슨 냄새가 났다. 매일이 싸움으로 채워졌다. 유진은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민준을 계속해서 탓했다. 반면 민준은 너무 사치스럽고 탐욕스러운 유진을 탓했다. 그날 밤 민준은 퀴퀴한 얇은 매트리스 바닥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배고파서 배에서 소리가 났지만 남은 음식은 없었다. 그의 마음은 갚아야 할 50억 원의 벌금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평생 회사의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갈 것이었다. 그 절망 속에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인 이름, 지우를 보고 그의 심장이 거의 텄을 뻔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그 문자를 열었다. 내용은 짧았지만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았다. 지우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 문자에서 지우는 모든 것을 차분히 생각해보니 자신이 민준에게 너무 가혹했을지도 모른다고 썼다. 지우는 화해와 벌금 청구 취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민준은 기뻐서 펄쩍 뛰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던 유진을 즉시 깨웠다. 반짝이는 눈으로 민준은 그 문자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외쳤다. 민준은 자신감 넘치게 지우가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준에 따르면 지우처럼 순진하고 어리석은 여자는 자신을 너무 오래 미워할 수 없을 것이었다. 민준은 지우가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잠시 감정적이었을 뿐이며 이제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이 돌아왔다고 확신했다. 유진은 처음에는 의심했다.
이것이 함정일까봐 의심했다. 하지만 굶주림과 다시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그녀의 이성을 이겼다. 민주는 유진에게 이것이 상황을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시켰다. 만약 그가 다시 지우를 구슬릴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녀의 재산 일부를 얻거나 적어도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준비를 시작했다. 문제는 그들의 좋은 옷 대부분이 이미 밥값을 위해 팔렸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약간 구겨지고 오래 세탁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옛날 정장을 입어야 했다. 유진은 사이즈가 조금 큰 이웃의 드레스를 빌리고 칙칙하고 피곤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 남은 화장품으로 최대한 두껍게 화장을 했다. 그들은 공용 화장실의 금간 거울 앞에 섰다. 서로가 아직 상류층 커플처럼 보인다고 확신시키며 민주는 머리를 정돈하고 예전에 지우의 마음을 녹이는데 효과적이었던 가장 달콤한 미소와 가장 애처로운 눈빛을 연습했다. 그들은 큰 승리를 안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마지막 남은 돈을 써가며 온라인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호텔로 향했다. 지우가 언급한 5성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민준과 유진은 잠시 주눅이 들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함,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현재 위치가 얼마나 낮은지를 깨닫게 했다. 하지만 민주는 유진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들고 있으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접수원의 안내를 받아 위층의 개인 연회장으로 향했다. 민주는 지우가 정말로 자신들을 특별하게 맞이하고 싶어 한다고 더욱 확신했다. 그의 생각은 이미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지우가 사과하고 그의 품에 안겨 울며 회사 경영을 다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가 연회장 문을 열었다. 그 방은 매우 웅장했다. 신선한 꽃과 우아한 식탁 세팅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방 끝,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는 작은 무대 위에 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고급스러운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매우 아름답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민주는 그것을 억누른 그리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그곳에는 다른 손님은 없었다. 오직 그들 3명과 방의 어두운 구석에 동상처럼 서 있는 몇 명의 웨이터뿐이었다. 그 방의 정적은 민준에게 신성하게 느껴졌다. 민준은 유진의 손을 놓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이미 연습한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만들어졌다. 그는 지우의 이름을 꾸며낸 부드러운 어조로 불렀다. 민주는 얼마나 후회하는지, 지우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지우가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라는 것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달콤한 말들을 엮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 있는 유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민준이 짠 시나리오대로 후회하는 척했다. 민준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느끼며 계속해서 무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지우가 움직이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받아들임의 표시로 해석했다. 그들의 거리가 몇 걸음 남았을 때 민주는 양팔을 벌렸다. 그는 지우를 껴안을 준비를 했다. 아내의 남은 분노를 녹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따뜻한 포옹을. 마음속으로 민주는 자신의 손으로 돌아올 수십억 원을 상상하며 환호했다. 하지만 민준의 손가락 끝이 지우의 옷감에 거의 닿을 즈음 그 여자는 빠르고 단호한 동작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까까지 무표정했던 지우의 얼굴이 숨기지 않는 혐오의 표정으로 변했다. 지우는 손을 들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민준의 몸을 막았다. 조용한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지우는 민준에게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민준이 그 더러운 손으로 자신을 만지는 것을 강력히 금지했다. 민준은 갑자기 멈춰서서 혼란스럽고 놀랐다. 그의 달콤한 미소가 얼굴에서 굳었다. 민준이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지우는 민준의 등 뒤 방 천장에서 막 내려온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우는 뼈를 내는 듯한 차가운 어조로 민준과 유진에게 사랑과 용서를 말하기 전에 뒤에 있는 화면을 보라고 말했다. 방의 불이 갑자기 완전히 꺼지면서 섬뜩한 어둠만이 남았다. 오직 거대한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만이 밝게 켜져 민준과 유진의 눈을 부시게 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엄청나게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화면에는 정지된 이미지가 나타났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CCTV 녹화 영상이었다. 화질은 매우 선명했다. 장소는 그들의 옛집 주방이었다. 날짜와 시간은 화면 구석에 한 달 전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영상에는 유진이 작은 봉지에서 나온 의문의 가루를 지우의 우유잔에 붓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옆에는 민준이 서서 그 음료를 저으며 작게 웃고 있었다. 그 영상은 그들의 가장 큰 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후들거리며 주변 세상이 그 순간 자신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함정은 단단히 닫혔고 갇힌 쥐에게는 탈출구가 없었다. 영상에 녹음된 민준과 유진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며 호화로운 벽에 반사되어 이제는 돌처럼 굳어서 있는 그 소리에 원래 주인의 고막을 찔렀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그들의 범죄 장면들이 하나하나 매우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컵에 흰 가루를 뿌리는 유진의 손이 보였다. 지우가 빨리 죽고 보험금이 빨리 나오도록 양을 늘려야 한다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아픈 여자의 고통 위에서 웃으며 지우의 사망 보험금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눈을 부릅뜨고 그 화면을 쳐다보았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옥수수 알만 한 식은 땀이 관자놀이에서 줄줄 흘렀다. 그는 눈을 감고 싶었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몸은 극심한 공포에 마비된 듯 뻣뻣했다. 그의 옆에 있던 유진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히스테리적인 비명을 참았다. 영상은 화면이 검게 변하며 끝났고 어떤 소리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정적을 남겼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사막처럼 바싹 말랐다. 그는 머릿속으로 부인의 말을 짜내려 했다. 영상이 가짜라고,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혹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소리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방 주변의 스포트라이트들이 갑자기 동시에 환하게 켜졌다. 눈부신 빛 때문에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떠야 했다. 시야가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악몽을 깨달았다. 방은 비어있지 않았다. 아까 방의 양쪽을 감싸고 있던 어둠 뒤에는 이제 그를 날카롭고 심판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앞줄에는 회사 투자자들, 예전에 그를 해고했던 이사진, 그리고 지우 아버지의 몇몇 사업 파트너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혐오와 분노의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방의 다른 쪽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미 켜진 카메라로 민준과 유진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의 모든 순간을 녹화하며 서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무릎을 마침내 바닥에 꿇게 만든 것은 출구 근처에 늠름하게 서 있는 제복 입은 경찰들의 행렬이었다. 알고 보니 이것은 화해의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지우가 세상 앞에서 그들의 부패를 발가벗기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공개 재판의 무대, 즉 함정이었다. 지우는 단지 그들을 체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평판을 뿌리째 파괴하여 사회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만들고 싶었다. 지우는 이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을 아무런 감정 없는 무표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전에 병원에서 민준에게 돌아와 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이제 민준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감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우는 김 이사가 건네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엄있게 들려 그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참석자들에게 방금 목격한 증거가 자신이 전 남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우는 불륜은 용서할 수 있었을지 모르고 도둑맞은 재산은 포기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인간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는 지우의 발치로 기어가려 했다. 악어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용서를 빌며 자신이 실수를 했고 유진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정말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닥에서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유진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려 했다. 그 말을 듣고 잠자코 있던 유진은 즉시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녀는 민준을 공격하며 대중 앞에서 그 남자를 때리고 핥히었다. 유진은 독약 아이디어가 민준에게서 나왔고 그 보험을 등록한 것도 민준이라고 소리쳤다. 그들 둘은 서로 공격하고 서로를 탓하며 범죄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그들 관계의 붕괴를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그 부끄러운 장면을 끊임없이 사진 찍었다. 반면 초대 손님들은 그 커플의 도덕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고 역겨워서 얼굴을 돌렸다. 지우는 경찰에게 행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경찰서장이 수갑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민준이 끌려가기 전에 지우는 잠시 시간을 요청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뒤져 깔끔하게 코팅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일장에서 민준이 병원에서 지우를 떠날 때 쓴 편지였다. 지우는 다가가서 그 종이를 민준의 구겨진 정장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지우는 민준의 귓가에 대고 이 편지가 바로 최종 증거가 될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 자신의 필체가 그를 감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 편지는 계획적인 살인 미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위독한 아내를 유기하려는 민준의 의도를 증명했다. 민준의 손목을 잠그는 쇠수갑이 찰칵하는 소리는 그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시선으로 지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때 버렸던 여자가 이제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손댈 수 없는 여왕처럼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반면 자신은 이제 감옥에서 썩어갈 범죄자에 불과했다. 경찰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민준과 유진을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더 이상 오만함도 호화로운 생활 방식도 없었다. 그날 밤은 민준과 유진에게 모든 것의 끝이 되었고 지우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 되었다. 지우는 그들의 등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다. 제10장 업보와 자유. 그 떠들썩했던 체포의 밤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삶의 수레바퀴는 180도 회전하여 각자를 그들의 행동에 걸맞은 위치에 놓았다.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서 민주는 축축하고 어두운 간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다. 그는 계획적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징역형이 그가 짊어져야 할 유일한 업보는 아니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그의 몸을 망가뜨렸다. 민주는 감옥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가벼운 뇌졸중을 앓았다. 이제 그의 오른쪽 반신은 움직이기 어렵다. 입이 약간 비뚤어졌고 말도 불분명하게 한다. 매일 민주는 쇠창살 문만 바라볼 수 있었다. 누군가 면회 오기를 바라며 그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의 얼굴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 희망은 늘 헛되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은 그를 잊었거나 어쩌면 비웃고 있을 것이다. 가족은 부끄러워하며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유진, 그 여자 때문에 지우처럼 좋은 아내를 버렸건만 이제는 도시 반대편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다른 수감자들과 자주 싸운다는 소문이 들린다. 민주는 정말로 혼자였다.
섬뜩한 밤의 정적 속에서 종종 지우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우가 정성껏 발을 마사지해 주던 것을 기억했다. 지우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던 것, 그리고 그가 열이 나서 아플 때 지우가 그를 간호해 주던 것을. 후에는 바위를 치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민준의 남은 이성을 파괴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고 눈물은 더러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다. 그는 조약돌을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야기 초반에 김이사가 한 말 그대로였다. 그는 완벽하고 부유하며 충실한 아내를 가졌었다. 하지만 자신의 탐욕이 눈을 가렸다. 이제 그가 이렇게 아프고 마비되었을 때 그에게 밥을 먹여주거나 몸을 닦아줄 지우는 없었다. 그는 장애가 있는 몸으로 자신을 돌봐야 했고 더 강한 다른 수감자들에게 거칠게 다뤄졌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만든 지상의 지옥이었고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매 순간을 견뎌내야 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편 웅장한 마천루에서 지우는 넓은 사무실 발코니에 서 있었다. 부드러운 저녁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우아하게 스카프 끝을 날렸다. 대도시의 풍경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지는 햇빛에 반짝였다. 지우는 이제 단순히 부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였다. 그녀의 지도 아래 아버지가 남긴 회사는 급성장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고귀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우의 가장 큰 성과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막 출범시킨 사회복지재단이었다. 그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다. 지우는 다른 어떤 여성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무력감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동료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원동력으로 사용했다. 그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법률 지원, 그리고 창업 자금을 제공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선 여성들의 미소를 보는 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내면의 만족감을 주었다. 지우의 마음은 이제 가득 찼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의 여지는 없었다. 민준과 유진은 단지 그녀를 지금처럼 강한 여성으로 만들어준 어두운 역사일 뿐이었다. 발코니에 유리문이 열리고 김이사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나왔다. 그 충직한 노인은 이제 너무나 빛나 보이는 자신의 상사이자 피우견인을 보고 미소 지었다. 김이사는 작은 테이블에 찻잔을 놓고 지우 옆에 서서 함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6개월 전 병원에서 약하고 무너져 내린 채 누워있던 지우를 처음 발견했을 때를 기억했다.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다. 김이사는 돌아가신 지우,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자신의 임무가 완벽하게 완수되었다고 느꼈다. 김이사는 지우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고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회장님이라고 물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질문을 음미하며 그녀는 신선한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예전에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민준의 미소에 의존했다. 예전에 그녀는 남편을 섬기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행복의 원천이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의 발로 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김이사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가 지었던 미소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녀는 매우 행복하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복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남편에게도 지위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행복은 땀과 눈물로 스스로 일군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지우는 찻잔을 들어 미래를 위해 건배하듯 살짝 들어 올렸다. 그녀는 황금빛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끝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활짝 열렸다. 지우는 차를 마시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따스함을 느끼며 넓은 마음과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